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골목 끝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쿵, 쿵, 쿵. 땅이 울리는 소리에 제 심장이 같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대문을 열고 바라보니 노란 포크레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거대한 굴착 바가지가 번쩍이며 고개를 치켜드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설마 오늘일 줄이야. 손이 떨려서 벽을 짚었어요. 거친 벽돌 틈에서 수십 년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남편의 미소, 연탄 타던 겨울밤. 이 벽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애 씨, 오늘 철거 들어간대요. 어쩌면 좋아요. 김 아줌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이삿짐을 싼 이웃들, 붉은 딱지, 황급히 떠나는 발걸음뿐이었지요. 모두가 체념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전 달랐어요. 여기는 제 청춘이 묻힌 집이고 아이들의 첫 울음이 울려 퍼진 집이에요. 지금 나가라는 건 제 삶을 버리라는 말과 같았어요. 그 순간 남편 병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애야, 집은 우리 인생이야. 쉽게 내줄 수 없어. 저는 입술을 꼭 깨물고 대문 앞에 섰어요. 그래, 무너져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이 집만은 끝까지 지켜낼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파란만장한 제 인생 이야기예요. 저는 박순애라고 하고요. 올해 70살이에요. 남편 병우는 74살이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 소박하게 살아왔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왔지요. 제가 사는 곳은 달동네라고 불리는 오래된 주택가예요. 집은 정말 낡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문짝,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천장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겐 이 집이 궁전보다 소중했어요. 거실 벽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주르륵 걸려 있어요. 특히 첫째 아들 민수 돌잔치 사진이 가장 크게 걸려 있지요.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면 정말 젊고 행복해 보여요. 그때는 이 집이 이렇게 위험에 처할 줄 몰랐거든요. 마당 구석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남편 병우가 직접 심은 거예요. 20년도 넘었나 봐요. 매년 가을이면 달콤한 감이 주렁주렁 열려요. 저는 그 감을 따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게 참 좋았습니다. 순애 씨, 또 감 따왔어요? 옆집 김 아줌마가 웃으며 말하면요. 어머, 이게 뭐라고? 하나씩 가져가세요. 저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나누기를 좋아했거든요. 김치를 담그면 옆집, 뒷집에 다 나눠주고 겨울에 연탄 배달이 오면 혼자 사는 할머니 집까지 날라다 주고요.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가족 같았어요. 누가 아프면 다 같이 걱정하고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축하하고요. 요즘 아파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정이 있었지요. 저는 매일 아침에 마당을 쓸면서 감나무에 물을 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집에서 보낸 40여 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가요. 신혼 때 이 집으로 이사와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가고 이제는 둘만 남았지만요. 여보, 올해 감이 유독 달아요. 남편이 감을 하나 따서 저에게 건네면서 말했어요.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키웠는데요. 우리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 집이, 이 마당이, 이 감나무가 바로 우리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거요. 저녁이 되면 우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곤 했어요. 별다른 대화는 없어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가끔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옛날 우리 아이들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바로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일상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보고 감나무를 보고 이웃들과 인사하는 것. 그게 바로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진들 하나하나가 모두 이 집에서 찍은 거잖아요. 아이들의 첫걸음, 첫말, 첫 생일, 졸업식 준비하던 모습까지
모든 추억이 이 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감나무는 정말 특별했어요. 남편 병우가 아이들이 어릴 때 심어준 거거든요. 처음엔 작은 묘목이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자라서 이제는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매년 감이 열릴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감 따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집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정이었어요. 벽 하나하나, 마루 한 장 한 장에 스며든 가족의 정, 이웃의 정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 이 집에는 가득했어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는데 우편 배달부가 큰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박순애님, 등기우편이에요. 저는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구청에서 온 공문이었는데 제목부터가 섬뜩했어요.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 협조 요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6개월 이내에 이주하시기 바랍니다. 불응시 관련 법령에 위거하여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공문을 읽고 또 읽어봐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강제 철거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40여 년을 살아온 이 집을, 이 추억이 깃든 공간을 떠나라고요. 그때 남편이 밭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하지만 저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혈압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지 뻔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기요금 고지서예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공문을 서랍 깊숙이 감춰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버티지 못하면 이 집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었습니다. 이 벽에 베인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마루에서 나눈 가족들의 대화, 마당에서 키운 감나무까지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아침에 마당 쓸고 감나무에 물 주고 이웃들과 인사하고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공문 속 문구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음. 정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정말 포크레인이 와서 이 집을 부숴버릴 수 있는 건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혼자서만 이 무거운 비밀을 안고 있어야 했거든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어요. 남편 모르게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40년을 산 집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있겠어요? 감나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무도 함께 갈 수 없겠구나. 이 나무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나무 아래서 놀던 모습, 감을 따면서 웃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버티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구청에서 온 공문은 협조 요청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통보나 다름없었어요. 거부할 선택권 같은 건 애초에 없었던 거지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첫째 아들 민수와 딸 영희를 집으로 불러서 공문을 보여준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가 공문을 읽어보더니 오히려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엄마. 이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엄마. 이젠 아파트로 가실 때 됐어요. 이 낡은 집에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희들이 뭘 알아?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데. 엄마, 현실을 보세요. 보상금 나오면 훨씬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민수가 계산기를 꺼내더니 뭔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2평수면 보상금이
최소 3억은 나올 거예요. 그 돈으로 신축 아파트 전세라도 얻으시면 돈 얘기만 하는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시니 편한 곳에서 사셔야죠. 영희가 마치 저를 위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모를 거야. 저는 벽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이 벽에는 내 첫 울음소리가 배어 있다. 민수야, 너 돌잔치 때 이 거실에서 돌잡이 했던 거 기억나니? 엄마, 그런 건 추억으로 간직하시면 되잖아요. 영희야,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처음 걸음마 할 때도 이 마루였어. 밤에 아플 때마다 이 방에서 내 이마에 찬 수건 얹어주던 것도 다 기억나는데? 아이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세대 차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저에게는 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인데 아이들에게는 그냥 낡은 건물일 뿐이었어요. 엄마, 저희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겨울에 얼마나 추우신데요. 그래도 이곳이 내 집이야. 엄마,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추억을 붙들고 있는 곳이 아니라요. 민수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과 제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었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알겠다. 너희 말은 들었으니까 이제 돌아가거라.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위한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위한다면 내 마음부터 헤아려야지.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깊은 상실감에 빠졌어요. 가족들조차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왜 아이들은 모를까요? 이 집이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는 거요. 여기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어요. 아이들의 첫걸음, 첫말, 첫 생일 파티, 졸업식 준비하던 모습까지요. 특히 민수가 어릴 때 일이 생각났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밤새 간병했던 일 말이에요. 이 방에서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 절절한 기억들이 이 집 곳곳에 배어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예요. 첫 월경을 시작했을 때 부끄러워하며 제게 달려왔던 곳도 바로 이 집이에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다정하게 설명해줬는지, 여자로 성장하는 딸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나 봐요. 편리함과 실용성만 따지니까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홀로 남았어요. 병호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 두러 나가셨고요.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면서요.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들,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들, 명절에 찍은 사진들까지요. 손으로 벽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이 벽이 얼마나 많은 걸 봐왔을까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봤겠지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요. 이 벼가 너도 억울하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 거실에서였어요. 제가 이쪽에서 손을 벌리고 있으면 병우가 저쪽에서 민수를 살살 밀어줬지요. 민수가 비틀비틀 걸어와서 제 품에 안겼을 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희는 좀 더 용감해서 혼자서도 잘 걸었어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서 또 걸으려고 했지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마루에 앉아서 과거를 회상했어요. 아이들이 이 마루에서 숙제하던 모습, 친구들과 함께 놀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여름밤에는 이 마루가 가장 시원해서 온 가족이 여기 모여서 잠들곤 했지요. 보상금이 이 집을 대신할 수 없는데. 혼자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고 해도 이런 추억들을 가져다 줄 수는 없잖아요. 새 집은 새 집일 뿐이에요. 거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집과 공간에서 새겨진 추억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감나무를 보러 마당으로 나갔어요. 저녁 노을이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지요. 너도 함께 갈 수 없을 텐데. 감나무에게 말을 건넸어요. 이 나무를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겨 심는다고 해도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미 이곳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를 옮긴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도 나이고 적응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웃들과 헤어지는 게 가장 아쉬워요. 매일 아침 인사하던 사람들, 가끔 차 한 잔 마시며 수다 떨던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옆집 김 아줌마와는 정말 자매 같은 관계예요. 서로 아픈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요. 이런 사이를 아파트에서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뒷집 박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제가 매일 안부를 물어봐 드려요. 가끔 반찬도 갖다 드리고요. 그 할머니는 저를 얼마나 의지하시는데 제가 이사 간다면 얼마나 외로워하실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추억과의 관계예요. 집은 돈이 아니라 삶이야.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아이들은 왜 모를까요? 며칠 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재개발조합에서 나온 직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왔지만 점점 태도가 달라졌어요. 할머니, 아직도 생각 안 하셨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문득 반말로 바뀌어서 말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말이에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이사 안 갑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해요. 다른 분들은 다 동의하셨는데 할머니만.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든 제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떨렸어요. 정말 저 혼자만 남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할머니, 지금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안 나가시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강제 철거라는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포크레인이 와서 이 집을 부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게 말이 돼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그냥 부순다고요? 법적 절차를 다 밟으면 가능해요. 할머니가 협조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위협이었어요.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직원들이 돌아간 후 이웃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순애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도 고민이에요. 보상금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동네 떠나기 싫어요.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이웃들이 이주에 동의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 적응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편한 곳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저만 혼자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점점 외로워졌어요. 이웃들 시선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순애 씨 때문에 일이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다들 동의했는데. 이런 수근거림이 들려왔어요. 저는 마치 동네의 골칫덩어리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집은 제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합 직원들이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 마지막 경고예요. 다음 주까지 안 나가시면 정말 강제 철거 들어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게 죄예요? 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할머니 혼자 어쩔 수 없어요. 그때 한 직원이 정말 무례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고집만 부리지 마시고 현실을 인정하세요. 어차피 몇 년 더 사실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요. 직원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굴욕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이웃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무래도 저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돈 없으면 쫓겨나야지.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저는 점점 동네에서 고립되어 갔어요. 가장 아픈 건 그동안 정을 나누며 지냈던 이웃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병우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병우도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봐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병우가 평소처럼 마당에서 감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저는 정말 놀라서 달려갔어요. 병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순애야, 어지러워. 병우가 힘없이 말했어요. 저는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고혈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인, 환자분이 요즘 많이 힘드셨나 봐요. 혈압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국 저 때문에 병우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재개발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걸 보고 병우도 같이 힘들어한 거예요. 링거를 맡고 있는 병우를 보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뭐가 있어? 병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순애야, 당신 말이 맞아. 이 집은 우리 인생이야. 병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내 몸이 무너져도 집만은 무너지게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병우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미안했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서 간병했어요. 병우의 상태는 다행히 호전되었지만 저는 계속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재개발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병우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 집을 지켜야겠다고요. 병우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싸워야지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도 조합의 협박도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둘씩 이웃들이 이사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정을 나누며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몇몇 이웃들이 제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순애 씨, 우리 좀 얘기해요. 김 아줌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박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순애 씨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생각해보니까 이웃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이 동네 떠나기 싫어요. 우리 남편이 마지막으로 웃었던 곳이 바로 이 동네예요. 옆집 최 아줌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남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집은 우리 남편이 마지막으로 웃던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자랐어요. 이 골목에서 뛰어놀던 기억들이. 뒷집 이 아줌마도 말을 이었어요. 순애 씨 말이 맞아요.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사실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 함께해요. 김 아줌마가 제안했어요. 함께 뭘요? 함께 버텨요. 순애 씨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이웃들마저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들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조합에서 계속 압박할 때고 그래도 해봐야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할머니가 의외로 강단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이웃들과 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합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언론에 알려보는 건 어때요? 젊은 며느리 중 한 명이 제안했어요. 언론이요? 요즘은 이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야기도 알려주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 관심 있게 들어줄까 하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시도해볼 만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요. 그럼 한번 해봐요. 기자회견 같은 거요. 기자회견이요? 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요. 이웃들의 눈에서 희망의 불빛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며칠 후 정말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동네 앞 작은 공터에서요. 처음에는 기자들이 올까 싶었는데 의외로 여러 명이 왔어요. 저는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해야만 했어요.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아온 박순애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해야 했어요. 저희는 재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도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처음에는 눈부셔서 적응이 안 됐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인생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낳고 키웠어요. 여기서 웃고 울고 사랑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할머니, 보상금이 나오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실 수 있지 않나요? 좋은 곳이 뭔가요? 편의시설이 좋은 곳이 좋은 곳인가요? 저에게는 추억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럼 계속 여기서 사실 건가요? 그럼요. 이곳이 제 집인데 왜 나가야 해요? 말하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확신이 섰거든요. 저희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어요. 남편이 20년 전에 심은 나무예요. 저는 마당에 감나무를 가리켰어요. 매년 가을이면 감이 열려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어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이웃들도 하나씩 마이크 앞에 나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웃었던 곳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건 남편과의 추억까지 버리는 거예요. 최 아줌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랐어요. 이 골목이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이웃들이 모두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것들을 다 털어놓은 기분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뉴스에 나간 다음 날이었어요. 민수와 영희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둘 다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가 핸드폰을 들이대며 소리쳤어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뉴스에까지 나와서 이러실 거예요? 영희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회사에서 다들 어떻게 볼까요?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창피하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창피해야 하는 건가요? 엄마,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져요? 결국 나가셔야 할 텐데. 달라질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달라질 거야. 엄마, 현실을 보세요. 개발 계획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엄마 혼자 어쩔 수 없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내 집을 빼앗기라는 거야? 빼앗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보상이라고 하지 마라.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넌 모를 거야. 이 집 벽에 베인 내 웃음소리를. 엄마, 또 그런 말씀. 그런 말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나한테는 전부야.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내 자식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민수야, 네가 처음 걸음마한 곳이 바로 이 거실이야. 영희야, 네가 처음 엄마라고 부른 곳도 이 집이야. 그런 걸 다 잊었니? 엄마, 저희도 기억해요. 하지만 그건 추억으로 간직하면 되잖아요. 추억으로만 간직하라고? 그럼 이 집은 뭐야? 그냥 버려도 되는 거야? 아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이제 그만하세요. 영희가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두라고 하지 마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엄마, 너희들이 날 이해 못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나까지 포기하라고 하지는 마.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자식들조차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이 저를 이상하게 봐도 이 집만은 지켜야 했어요. 그날 밤 남편 병우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이웃들 소리라도 들렸는데 이제는 대부분 이사를 가서 정말 적막했어요. 병실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잠든 병우를 바라봤어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 병우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 몸이 무너져도 집만은 무너지게 하지 마. 병우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보, 제가 끝까지 버틸게요. 잠든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아니면 다 사라져요. 우리가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요즘 들어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이웃들이 하나씩 이사를 가면서 동네 전체가 텅 빈 것 같았어요.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해야 해. 누군가는 끝까지 버텨야 해.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힘들고 외롭고 무섭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집은 제 인생 그 자체니까요. 마당으로 나가서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감나무가 외로워 보였어요. 이 나무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뿌리째 뽑혀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버티자. 감나무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때 문득 기자회견 때 일이 떠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줬어요. 혹시 정말로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는데 저 멀리서 포크레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다른 공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저는 얼어붙였어요. 정말로 강제 철거를 하려는 건가? 포크레인 뒤를 따라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구청 직원들도 함께 왔고요. 박순애 씨, 마지막 통보입니다. 지금 나오세요. 한 직원이 확성기로 소리쳤어요. 저는 대문 앞에 서서 막았어요. 안 돼요. 못 들어와요. 하지만 인부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위험하니까 비켜주세요. 비키라고요? 여기 내 집인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인부들이 감나무부터 베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돼. 그 나무는 안 돼. 저는 울면서 감나무 앞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인부들이 저를 막았어요. 전기톱 소리가 났어요. 20년 동안 자란 우리 감나무가 잘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감나무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요. 다음은 집 안이었어요. 인부들이 들어가서 짐들을 밖으로 내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도 무작정 떼어내서 상자에 담았어요. 특히 민수 돌잔치 사진이 바닥에 떨어져서 액자가 깨졌어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조심해서 하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하지만 인부들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치워야 할 물건일 뿐이었겠지요. 먼지가 날리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집이 먼지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웃들이 달려왔어요. 아직 이사가지 않은 몇 분들이 저를 도우러 온 거예요. 멈춰요. 당장 멈춰요. 김 아줌마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박 할머니도 울면서 외쳤어요. 하지만 인부들은 계속 작업을 했어요. 경찰들도 와서 저희를 막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 위험하니까 물러서세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사람이 사는 집을 이렇게 부수는 게 더 위험하지. 저는 인부 앞을 막아섰어요. 제발요.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하루만요. 할머니, 저희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비켜주세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예요.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40년이 들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부숴버릴 수 있어요? 이웃들도 함께 외쳤어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도 생각해 주세요. 추억도 재산이에요. 왜 그걸 인정 안 해주세요? 하지만 포크레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집의 한쪽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아, 정말 끝이구나.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기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방송사 카메라도 왔고요. 저희의 상황을 본 시민들이 신고를 한 거였어요. 강제 철거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향해 쏟아지는 질문들. 순간 제 삶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끝까지 지키실 건가요?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여태껏 속으로만 삼키던 말을 이제는 세상 모두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집은요, 제 인생이에요. 제 남편과 아이들이 울고 웃던 자리가 다 담겨 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이웃들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었고 옆에서 아이를 안은 젊은 엄마도 함께 외쳤습니다. 이 동네는 우리 삶입니다. 함부로 지울 수 없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웃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이웃들의 이야기가 곧 이 마을 전체의 울음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낡은 벽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제 모습, 철거 현장을 막아선 주민들의 절규, 그리고 울음을 삼키며 손을 맞잡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에는 우리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평생의 집을 지키는 노부부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 모습이 진짜 집의 의미다. 우리 부모님 같아서 눈물이 난다. 사람들은 우리를 응원했고 낯선 이들이 보내온 위로의 편지와 작은 후원금까지 도착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카메라 앞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적어도 우리의 사연이 세상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 병우는 병상에서 뉴스를 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야, 우리가 이긴 거야. 세상이 보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둘만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눈이 우리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불안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뜨겁지만 금세 식기도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희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벽돌 사이로 작은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세상의 시선은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빛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 목소리를 더 크게 외쳐야 한다. 그래야 남편이 지키려던 집,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남아있는 벽이 헛되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구청 회의실 문을 열자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 먼저 와닿았습니다. 긴 테이블 가운데에 물병이 줄지어 있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구청과장, 건설사 본부장, 조합장, 주민대표 4사람, 그리고 저였어요. 저는 손에 남편 병우의 작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제 병실에서 쥐어준 거라 더 따뜻했어요. 박순애 어르신, 자리 편하게 앉으세요. 구청과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카메라가 빠진 자리에서는 늘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어제 방송 이후 시끄러워진 건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겠지요. 회의는 조용한 전쟁처럼 시작됐어요. 건설사 본부장이 먼저 자료집을 폈습니다. 두꺼운 종이 냄새가 올라왔어요. 계획은 이미 인가가 났습니다. 공정지연은 비용입니다.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비용이라는 말이 제 귀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조합장은 종이를 툭툭 두드렸어요. 대부분 동의하셨어요. 남은 분들은 절차에 따라. 말을 흐리며 저쪽을 보더군요. 절차라는 말 뒤에 포크레인 그림자가 붙어 있는 걸 저는 알아요. 다 겪어봤으니까요. 그때 주민대표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절차가 사람을 이기면 안 됩니다. 어제 감나무 잘리는 장면 보셨지요? 잠깐 멈추더니 제 쪽을 바라봤어요. 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나무가 아니라 사는 방식이 잘린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가볍게 흔들렸어요. 구청과장이 입술을 다물었다가 폈어요. 그래서 오늘 대안을 논의하려는 겁니다. 그는 흰 종이 한 장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임시중지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어요. 강제 집행을 일주일 멈추겠다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떨리는 손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이 일주일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요. 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건설사 본부장이 펜을 굴리며 말했어요. 중지는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야지요. 공정 회복을 위한 일정 합의, 이주 방안, 비용 분담. 숫자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저는 숫자에 약하지만 대신 사람 이야기에 강해요.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는 떠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라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한쪽에 앉은 젊은 직원이 속삭였어요. 특별 임대. 구청과장이 그 말을 받아 적였어요. 원주민 특별임대 아파트 제공. 같은 동에 최대한 묶어서 배정. 층도 비슷하게 이웃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아마 방송을 봤겠지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웃이 흩어지면 우리는 다시 못 만나요. 옆집 김아줌마가 아침마다 노크하던 습관이 사라져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제 말에 주민대표 몇 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설사 본부장은 조용히 메모를 했고요. 동일동 배정, 복도형 커뮤니티 룸 설치, 경로 쉼터 포함. 그의 메모 속 단어들이 내 귀로 또랑또랑 들어왔어요. 조합장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임대료와 관리비는 어쩌죠? 저는 병호 손수건을 더 꽉 쥐었어요. 우리는 갑자기 엘리베이터와 비밀번호를 배워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2달만 숨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구청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주 후 석 달간 관리비 감면, 이사비 전액 지원. 기록이 쓱쓱 적혔습니다. 건설사 본부장은 자료집에 지도를 넘겼어요. 새 단지 배치도였어요. 여기 작은 공원이 들어갑니다. 그는 연필로 톡톡 찍었어요. 주민 요청이 있으면 상징수를 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그 순간 잘려져 넘어간 그 감나무. 겨울마다 가지를 감싸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감나무로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회의실 모든 시선이 제게 와서 멈췄습니다. 구청과장이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감나무 식재. 공원 이름은 논이. 감골공원. 듣쯤이 좋겠습니다. 조합장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주민 대표 중 한 분이 사진을 꺼냈어요. 금이간 액자 속 민수 돌잔치 사진이었지요. 어제 바닥에 떨어져 액자가 깨졌지만 사진만은 살려냈어요. 이 사진들을 전부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새 단지 1층에 작은 전시벽을 만들겠습니다. 골목 기록, 집 기록, 얼굴 기록. 구청 과장이 말하면서 적었습니다. 건설사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공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드문 경우라서 그런지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우선순위 한 가지 더요. 제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병원이에요. 이사를 서두르면 안 돼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구청 과장이 즉시 답했어요. 요양이주 절차를 적용하겠습니다. 일정은 의료진 소견에 따르겠습니다. 조합장은 계산기를 만지다가 멈췄어요. 그는 제 눈을 잠깐 정면으로 봤어요. 인정합니다. 조합장의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어요. 회의가 막판으로 가자 서류 더미가 합의서 초안으로 모였어요. 강제집행 일시 중지, 특별임대 동시 배정, 관리비 감면, 이사비 전액, 감나무 식재, 기록벽 설치, 요양 이주 절차, 굵은 글자가 한 줄씩 늘어났습니다. 서명하시지요. 구청 과장이 펜을 건넸어요. 펜 끝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 내 손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박순애. 이름 옆에 작은 점이 하나 튀었어요. 아마 손에서 땀이 났겠지요. 창문 너머로 낮 햇살이 살며시 들었어요. 오래 웅크린 방 안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건설사 본부장도 사인을 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조합장, 구청과장, 주민 대표들까지 펜이 차례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장이 포개지는 순간 방 안의 의자들이 동시에 뒤로 밀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숨을 쉬었어요. 그제야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문틈으로 카메라가 보였어요. 구청 직원이 손바닥을 세워 보이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정리부터요. 기자들이 묻기 전에 저는 가방에서 작은 천을 꺼냈어요. 감나무 한 줄기에서 떨어진 얇은 껍질 조각이었지요. 어제 마당에서 주워 넣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손수건과 함께 꼭 쥐었어요. 당신 보고 있지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회의실 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달라 보였어요. 햇빛이 눈부셨지만 따가운 느낌이 아니었어요. 주민들이 복도 끝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아줌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제게 물었어요.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멈췄고요. 함께 가는 집이 생겨요.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계단이에요. 김 아줌마가 울면서 웃었어요. 그럼 아침마다 또 노크해도 되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바람 냄새 속에 먼지 냄새와 잔풀 냄새가 조금 섞여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 번호였습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남편분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그 말에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저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만 겨우 했어요. 목이 메었지만 마음은 환했어요. 거리 끝에서 자전거 벨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골목이 끝난 줄 알았어요. 오늘 보니 길은 조금 더 남아있더라고요. 아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만큼은 남아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머릿속으로 새 집의 풍경을 그려봤어요. 낮은 층, 남쪽 창, 베란다 한쪽에 작은 흙 화분. 그 흙에 조심스레 묻힐 감시 하나. 물을 주면 언젠가 아주 느리게 초록 줄기가 올라오겠지요. 그 줄기가 어디까지 자랄지는 몰라요. 다만 저는 알겠어요. 다시 키우면 된다는 거요. 문을 열며 속삭였어요. 감나무야, 우리 자리 옮겨보자. 빈마루에 햇살이 넓게 퍼졌죠. 먼지가 금빛으로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걷는 발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집은 아직 제 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오늘 적은 사인 한 줄이 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시 세운 거라는 것을. 그 벽 뒤로 우리 삶이 다시 기대어 서겠지요.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타고 들어왔어요. 창문은 예전보다 좁았지만 빛은 고르게 퍼졌어요. 임대 아파트 첫날이라 집안이 낯설었습니다. 벽지는 새하얗고 바닥은 반질반질했어요. 저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었어요. 감시를 싼 티슈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조금 파서 실을 눕히고 손끝으로 흙을 다졌어요. 그때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이삿짐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을 나서니 복도에는 아직 풀지 못한 박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같은 동, 같은 층으로 배정된 이웃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김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침마다 또 녹화할게요. 그럼요. 같은 층이라 더 편하지요. 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눌러봤습니다. 숫자판 불빛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구청에서 준 안내 책자를 펼쳤습니다. 관리비 감면 안내, 커뮤니티 룸 위치, 경로 쉼터 입실 시간.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합의서에 적힌 문장들이 실제가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점심 무렵에 주민 대표가 찾아와서 작은 상자를 제게 건넸어요. 기록벽에 붙일 사진을 모으는 봉투였어요. 각 집의 첫날 사진을 모으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민수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액자는 깨졌지만 사진은 무사했지요. 봉투에 조심히 넣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리 집의 첫 울음과 첫 웃음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 번호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남편분 상태가 오늘은 안정적이에요. 내일 오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고맙습니다. 짧게 답했지만 가슴이 벅찼어요. 오후에는 동회의가 있었어요. 1층 커뮤니티 룸이었습니다. 긴 책상에 음료가 놓였고 구청 직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사비 정산표, 관리비 감면 기간, 단지 공원 공사 일정 등이 있었어요. 건설사 직원이 말했어요. 상징수 식재는 다음 달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감나무로 해주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저물었어요. 베란다에 바람이 불었어요. 감시가 묻힌 화분을 다시 쳐다봤어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겠어요. 땅속에서 뭔가가 아주 천천히 깨어나고 있을 거라는 것을. 물을 한 모금 더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과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은 어때요? 내일 퇴근하고 커튼이랑 전자레인지 챙겨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빈 벽에 손을 대보았어요. 차갑지만 거부감은 없었어요. 밤이 찾아오자 불을 끄고 누웠어요. 멀리서 자전거 벨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은 아니었지만 소리는 비슷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여보, 내일 얘기해 줄게요. 오늘 집이 저를 받아줬어요.
눈이 저절로 감겼고 오랫동안 버티던 어깨 힘이 빠졌어요. 아침에 딸이 먼저 왔어요. 커튼을 들고 숨을 헐떡였어요. 엄마, 밝은 색이 좋아요. 딸은 창틀에 고리를 다 끼우고 손을 툭툭 털었어요. 커튼이 흔들리며 햇빛을 부드럽게 가렸어요. 아들은 전자레인지를 설치했어요. 아이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아들이 이어 말했어요. 뉴스 보고도 이해가 늦었어요. 엄마가 왜 버텼는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나도 너희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야.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는 거 알았지. 그래도 이 집만은 내가 지켜야 했어. 네가 첫 오름을 터뜨린 집이니까. 셋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튼 자락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사이로 오래된 서운함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후에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 병우가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 보였어요. 손을 잡으니 체온이 느껴졌어요. 여보, 이사했어요. 그래, 잘했네. 같은 층에 이웃들도 있어요. 아침에 김 아주머니가 노크한다네요. 병우가 웃었어요. 그럼 나는 낮에 복도 의자에서 낮잠 자지. 아이들이 병상 옆에 섰어요. 아들이 어색하게 머리를 긁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딸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늦게 봤어요. 병우가 아이들을 번갈아 봤어요. 사과할 일은 없다.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옳은 말을 한 거다. 나는 내 자리에서 버틴 거고.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넘겼어요. 며칠 더 봅시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안정을 유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의사의 말끝을 들으며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병우의 손가락이 내 손을 가볍게 눌렀어요. 말없이도 전해지는 게 있었지요. 병실을 나서며 아이들이 제 옆에서 걸었어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 기록벽은 어디에 만들어져요? 1층 커뮤니티 룸 옆이야. 첫날 사진을 모은다고 해서 우리 것도 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아버지 퇴원하면 셋이 같이 보러 가요. 좋지. 말하고 나니 다음 주라는 말이 구체적인 날짜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장을 봤어요. 간단한 반찬, 부드러운 빵, 야채 몇 가지. 카트를 밀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싸웠고 서로 오해했고 그래도 돌아왔어요. 말이 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미안했다. 괜찮다. 함께 걷자. 그 세 마디면 충분했어요. 밤에 아이들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베란다 화분을 봤어요. 흙 표면이 살짝 말라 있었어요. 분무기로 물을 뿌렸어요. 작은 방울이 흙 위에 맺혔습니다. 마음 한쪽에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어요. 내일도 병원에 가야 하지만 안심이 좀 되었어요. 집안의 아이들의 손길이 느껴져서 외롭지 않았어요. 아침에 1층 로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기록벽 전시 첫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민들이 사진을 들고 모였어요. 구청 직원이 코르크판에 못을 박았어요. 작은 명패가 줄지어 붙었습니다. 박순의 민수 돌잔치. 최동만 첫 출근 날. 이름과 사진이 한 줄씩 늘어났어요. 저는 제 사진 앞에 서서 잠시 바라봤어요. 건설사 직원이 공원 공사 계획도를 들고 왔어요. 단지 중앙에 동그란 흙자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땅 고르기를 한다고 했어요. 감나무 식재는 다음 달 첫째 주라고 말했어요. 저는 날짜를 달력에 옮겨 적고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 표시 하나가 하루를 밝히는 느낌이었어요. 오후에 남편 병우가 재활실에서 걸음 연습을 했어요. 물리치료사가 보폭을 세웠습니다. 좀 어때요? 숨이 차네. 2걸음 쉬고 3걸음 가요. 짧게 주고받으며 한 바퀴를 돌았어요. 남편의 등이 땀으로 젖었고 저는 수건으로 살짝 닦아줬어요.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저녁 무렵 병실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의 무게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버틴 거지요. 그 말이 우리 사이에 가만히 놓였어요. 오래 품던 말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재활실로 가던 길에 남편이 잠깐 비틀거렸어요.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서 혈압을 재고 당을 확인했어요. 수치가 떨어진 상태였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단호히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받쳐들었어요. 물을 천천히 마시게 했어요. 남편 병우가 숨을 고르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놀라지 마라. 놀랐지요. 그렇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말은 담담했지만 속은 요동쳤어요. 어제의 노을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만 가자. 내일은 그 다음 한 걸음만 가자. 욕심을 버리면 길이 보일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섰어요. 바람이 화분 표면에 흙가루를 살짝 건드렸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씨앗은 천천히 자란다. 씨앗은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도 그러자. 손을 털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으니 온몸이 힘이 빠졌어요. 그 힘 빠짐이 이상하게 달콤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느낌이었어요. 밤에 단지 공원 쪽을 내려다봤어요. 작업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빈 흙자리가 어둠에 어렴풋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를 오래 바라봤어요. 여기에 감나무가 선다. 바람이 불고 잎이 달리고 가을이면 주황빛이 매달린다.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곧 새 계절이 오겠지요. 저는 불을 끄고 잠이 들었어요. 퇴원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조용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남편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눈가를 비쳤어요. 서류를 받고 약을 챙겼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아이들이 먼저 와서 정리를 해두었나 봐요. 식탁 위에 죽이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남편 병우가 한 숟갈 떠먹었어요. 살겠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긴장이 풀렸어요. 저는 웃었어요. 아이들도 웃었어요. 웃음은 길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오후에 단지 공원으로 나갔어요. 땅 고르기가 끝나 있었어요. 가운데 둥근 자리에 새 흙이 쌓였어요. 작업자들이 나무를 내렸습니다. 흙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어요. 구청 과장이 모자를 벗었어요. 건설사 직원이 삽을 들었어요. 주민들이 빙 둘러섰고 저는 앞으로 걸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나무입니다.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묘목이 구덩이에 들어가고 흙이 덮였어요. 물뿌리개에서 물줄기가 흘렀어요. 저는 두 손을 모았어요. 손끝이 따뜻했어요. 기록벽 앞에서도 작은 행사가 있었어요. 첫 전시가 열렸어요. 사진 밑에 짧은 문장이 붙였어요. 박순의 민수 돌잔치. 오늘 저는 그 앞에서 남편 병우와 나란히 섰어요.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를 다시 채우는구나. 그래요. 사진 속의 미소가 지금의 우리 얼굴과 겹쳤어요. 해가 기울 무렵 베란다 화분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보였어요. 흙 표면이 살짝 갈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더 숙였는데 아주 가느다란 연두빛 점이 보였어요. 손끝만한 점이었죠. 숨을 멈추고 들여다봤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여보, 올라와요. 뭐가? 우리의 감시 말이에요. 병우가 천천히 몸을 기울여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참 대단하네. 그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왔어요. 간단히 밥을 먹고 공원까지 같이 걸었어요. 바람이 선선했어요. 감나무 묘목이 어둠 속에서도 윤곽을 드러냈어요. 주민들이 두세 명씩 서서 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조용함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병우가 베개를 2개 포개고 누웠어요. 숨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오늘을 정리했어요. 공문이 오고
포크레인이 오고 눈물이 났고 사람들이 모였고 회의가 있었고 일주일이 멈췄고 집을 옮겼고 다시 심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의 무게지요.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편안해졌어요. 바람이 커튼을 밀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움직임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햇살이 들어올 거예요. 화분 위에 물방울이 맺히고 감시가 조금 더 자라겠지요. 우리의 삶도 함께 흘러갈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요. 그리고 다시 시작돼요.